안녕하세요. 어느덧 20대 후반이 된 한 여성 구독자입니다. 언젠가 한번 내 이야기도 사연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 이야기를 글로 옮겨 적으려니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을 이겨내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하려면 남들과는 다른 아버지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저희 아버지는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시력을 잃으신 후천적 시각장애인이십니다. 비장애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장애를 가지게 되면 심적인 아픔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버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큰 화를 입었음에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던 분이셨죠. 저는 어린 마음에도 이런 아버지를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버지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이 비극적인 현실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드는 사실은 저의 어머니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은 수술실을 나온 의사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이후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각장애인이 된 아버지와 그런 남편과 딸을 두고 사라져버린 어머니를 가진 저는 어딜 가나 불쌍한 아이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네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파트의 벼룩시장이 열리는 날이었고 고소한 냄새에 이끌린 저는 벼룩시장 근처를 한참 동안 맴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예, 시연아! 고개를 돌려보니 저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친구의 손을 잡은 채 저를 부르셨고 친구와 저에게 이런저런 음식들을 사주셨어요. 배를 든든하게 채운 저는 친구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시연아, 우리 예빈이랑 친하게 지내야 한다. 친구 어머니의 말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이자 친구 어머니는 곧이어 친구에게 한마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예빈이 너도 시연이한테 잘해줘야 해. 응, 잘해줄게. 이 말을 들은 저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예빈이한테 잘해줄게요. 그런데 제 대답을 들은 예빈이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시연이는 굳이 잘해주지 않아도 돼. 친구끼리는 서로서로 돕는 거라고 했는데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가만히 쳐다보니 친구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우리 예빈이랑 시연이는 상황이 조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시연이는 도움을 주기보다 받는 게 맞아. 당시에 저는 친구 어머니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하고 몸을 돌리는 순간 친구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불쌍한 것이라는 말이 제 귀를 스쳐 지나가자 저는 친구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저녁을 준비해 주셨지만 저는 밥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우울함을 뿜어내는 저를 걱정하셨고 우울해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마저도 우울한 감정의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시연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빠한테 왜 말을 안 해줘? 누가 우리 시연이 괴롭혔어? 응? 저는 자꾸만 이유를 묻는 아버지에게 괜히 화가 났었나 봅니다. 고작 9살밖에 안 됐던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버럭 짜증을 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속에서는 예빈이 엄마가 나더러 불쌍하대. 내가 왜 불쌍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울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아버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울음을 참았습니다. 우리 딸, 아빠한테 말을 해줘야지.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허공을 더듬으며 저를 찾으셨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피해 다녔어요. 아버지의 손이 닿으면 울고 있다는 사실을 들킬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결국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게 된 저는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작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일은 점점 잦아졌어요.
제 얼굴의 미소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당연히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혼자였던 저는 집에 와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런 저를 매우 걱정하셨고, 제가 어두워질수록 제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학부모 모임, 운동회, 학예회, 참관 수업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으셨고, 선생님과도 자주 연락을 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런 아버지의 열심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학교를 찾아오는 아버지에게 화도 났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버지의 장애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수근덕거리는 다른 학부모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과 제가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진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아야 했어요. 저 집 와이프 애만 두고 집 나간 거 알아? 뭐? 애 엄마가 애만 두고 집을 나가? 그렇대. 남편이 오죽했으면 애 엄마가 애만 두고 집을 나갔겠어. 어머머, 어쩐지 애가 말도 없고 표정이 어둡더라니.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보고 참는 게 엄만데 사람 좋은 얼굴하고 와이프한테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겠어? 사람들의 망상은 커져만 갔습니다. 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의 행동도 변질되어 해석되기 일쑤였죠. 뭐가 자랑이라고 애 학교에까지 찾아와? 그러니까 말이야. 애 앞세워서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아나? 뒤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가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학교 행사를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늘 학교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화도 내봤습니다. 학교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아버지는 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또다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동네에 떠도는 헛소문을 아버지에게 전달할 수 있었겠어요? 마땅한 이유도 없이 무작정 학교에 오지 말라는 저의 말에 아버지는 결국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시연아, 너 혹시 아빠가 장애인이라 부끄러워? 저는 너무 놀라 아니라고 대답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너무 내 욕심만 부렸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12살 난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으셨고 이후로 저와 아버지의 관계에는 큰 공백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공백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크기를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지경이 된 이유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는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노력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결국 저와 아버지는 말도 섞지 않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 고등학생이 된 저는 공부에 매진했어요. 공부에 흥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마땅히 가진 취미도 없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간을 죽이기 위해 시작했던 공부는 나름대로 적성과 잘 맞았고 저에게 나름의 성취감도 가져다 주었어요. 공부를 곧잘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저는 모범생 무리 안에 섞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 저에게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생겼어요. 친구와 함께하는 생활은 무척 즐거웠습니다. 함께 분식도 먹고 시답지 않은 장난도 치고 특히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놔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는 했습니다. 당시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학업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첫 시험을 본 날 친구와 가채점을 하고 있던 제 표정이 영 좋지 않았나 봅니다. 표정이 왜 그래? 성적이 영 별로야? 저는 인상을 찌푸린 채로 대답했습니다. 영어 성적이 별로야. 에? 너 영어 공부 제일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도 성적이 안 나왔어? 너 진짜 학원 다녀야 한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잖아. 도대체 왜 학원은 다니기 싫다는 거야? 친구는 정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학원을 권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학원을 가라는 친구의 말에 흔쾌히 호응할 수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의 벌이로는 두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친구와 친하게 지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지만 제 집안 사정이 어떤지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또다시 불쌍한 아이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학원에 다니는 게 맞다는 친구의 강한 권유에 또 아무 말 없이 책상만 쳐다보았습니다. 친구는 그런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원 같이 다니면 좋을 텐데. 저는 친구에게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학원은 안 맞는 것 같아.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한 것 같아. 어떻게든 성적 올려볼게. 다음날 저는 학교 영어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영어 성적이 당최 안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상담이었죠. 선생님은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상담도 결국 결론은 학원을 다녀보는 게 어떻겠니? 였어요. 너처럼 열심히 영어 공부하는 애도 드문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면 결국 노하우나 스킬적인 부분이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오게 시험을 내고 싶지만 사교육 받는 애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 시험을 너무 단순하게 내면 애들 성적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너는 똑똑한 아이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마지막 보루였던 선생님에게마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에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고 교무실을 나왔어요. 그렇게 선생님과의 이야기는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영어 수업을 마친 뒤 화장실을 가려는 저를 선생님이 불러 세우셨습니다. 시연아! 선생님은 저를 불러 세운 채 조용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때 말한 학원을 알아봤니?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서 좋은 학원 몇 개 알아봤어. 하교하기 전에 교무실 잠깐 들려. 저는 선생님께 학원에 갈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다 말도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차마 몰랐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의 표정이 묘하게 안 좋아진 이유도 알지 못했죠. 저는 그날 하굣길에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그 다음 날에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거절하는 저에게 꾸역꾸역 학원 리스트를 건네주셨죠. 너가 수업 태도도 좋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 이거 선생님이 알려줬다는 건 다른 애들한텐 비밀이다. 알겠지? 친구들한테는 뭐 물어본 거 정답 알려주러 온 거라고 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임 영어 선생님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셨고 저는 선생님이 쥐어준 종이를 꼬깃하게 접으며 교실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교실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싸늘한 친구의 표정이었어요. 야, 너 뭐야? 뭐가? 너 학원 안 다닌다며? 다닐 생각 없다며? 혹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어? 저번에 화장실 앞에서 학원 어쩌고 하는 거 듣고 뭔가 이상해서 방금 하는 얘기 들었어. 너 학원 안 다닌다는 거 다 개뻥이었던 거야? 아니야. 나 학원 다닐 생각 없어. 이것도 그냥 선생님이 마음대로. 됐어. 너는 다른 애들이랑 다를 줄 알았는데 너도 별다를 거 없는 애였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정말. 믿어줘. 그런 거 아니기는 무슨 좋은 학원 정보 안 넘기려고 학원 안 다닌다는 둥.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하다는 둥. 변명해댄 거잖아. 너 정말 음침하다. 음침하다니.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왜 안 믿어주는 거야? 그럼 말해봐. 왜 지금까지 학원 안 다닌다고 맨날 거절한 건데? 너가 정말 찔리는 게 없으면 말해보라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혼자가 될지언정 불쌍한 아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친구는 우물쭈물하는 저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봐, 이럴 줄 알았어. 너 학원 안 다니는 것도 뻥이지? 친구는 이후로 저를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그 친구 외에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못마땅해 했던 아이들도 이때가 기회라는 듯이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반의 공식적인 은따가 된 것이었죠. 친구들의 은근한 따돌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반 친구들의 따돌림보다 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가장 절친했던 친구의 외면이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다가가 어떻게든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랑 할 말 없다고. 꺼져, 이 위선자야.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고 그 눈빛을 오롯이 받은 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느끼지 못한 채 엉엉 울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에 도착해도
감정은 추스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쉼없이 소리내어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었죠. 저는 또다시 입술을 꽉 다문 채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만큼 귀가 예민했던 아버지는 저의 미세한 흐느낌도 알아차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불을 껴안고 이불을 깨물으며 울던 저의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시연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참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반갑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에 화가 났죠. 믿었던 친구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18살의 저를 무너뜨리기 충분했고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는 현재 상황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아무 잘못 없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저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자는 아버지의 부름에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가! 내가 아빠랑 왜 대화를 해야 돼? 나가라고! 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결국 감정이 극에 달한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표정에는 걱정스러움이 한껏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얼굴에 또다시 화가 났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학원 같은 거 가고 싶지도 않았어. 학원 다니는 애들 부러워한 적도 없어.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왜 나만 가지고 난린데? 아빠는 왜 와서 문을 두드려? 내가 이 취급을 받는 게 누구 때문인데? 사실 어떻게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정리되지 않은 말을 악에 받쳐 쏟아냈겠죠. 그런 와중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던 제 머릿속에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빠 탓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분명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의 이야기를 잠자코 전부 들어주셨습니다. 드문드문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예측하셨겠죠. 제가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몇 년 만에 첫 대화는 이렇게 싱겁게 끝이 났고 아버지는 곧장 몸을 돌려 다시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 아버지에게 화풀이 했다는 죄책감에 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까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늦으셔도 자정이 지나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점점 마음이 초조해져 갔어요. 앞도 제대로 안 보이시는 분이 이 밤에 대체 어디서 헤매고 계시는 건지 걱정이 됐죠. 결국 저는 두꺼운 재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거칠게 화를 내는 20대의 청년과 청년의 맞은편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인 한 중년 남성도 보게 되었어요. 아들뻘로 보이는 20대 청년에게 몸을 굽신거리며 사과하는 한 중년 남성은 바로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20대 청년은 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지거리를 내뱉고 있었어요. 재수가 없으려니 남자 새끼가 온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장님이 마사지를 한다는 게 웬 말이야? 청년의 폐악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마저 청년을 말리고 있었어요. 야, 그만해라. 이제 12시도 넘었고 벌써 너 2시간째야. 야, 내가 지금 화를 안 내게 생겼어? 내가 그 가게에 쓴 돈이 얼만데 이딴 자식을 보내? 혈기왕성한 청년들 앞에서 아버지는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사장님께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분이 안 풀리는 듯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니네 사장한테 확실히 전해? 한 번만 이딴 실수하면 가게 문 닫게 해버린다고? 저는 18살의 어린 소녀였지만 청년과 아버지의 대화만을 듣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아버지가 마사지를 하러 방문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인격 모독을 서슴지 않는 청년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어요. 저는 곧장 그에게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청년과 아버지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뭐야? 시연이니? 저는 청년과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은 채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저의 등장에 청년은 흥미로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넌 뭐냐? 아, 혹시 이 자식 사장이 대신 보낸 거야? 청년의 지저분한 말투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곧장 그 말에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말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잡아당겨 자신의 뒤에 세우고는 지팡이를 더듬어 청년의 발을 차단했습니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치켜들고 소리치셨어요. 이후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를 안전하게 지키며 화를 내던 아버지의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화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애가 얼마나 귀한 앤데 그런 취급을 해! 시종일관 저자세로 나오던 아버지가 돌변해서 화를 내자 청년도 당황했는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청년의 친구들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는 듯이 청년을 끌고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이거 놔봐! 라며 끝까지 소리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죠. 이후 아버지와 저는 어색한 공기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미지근한 물을 저에게 가져다 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많이 놀랬지. 아빠가 화내는 모습을 자식이 보면 안 좋다던데 너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했을까봐 걱정스러워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게 싫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는 저의 반응에 놀란 듯 보였고 저는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빠가 애먼 사람한테 화낸 것도 아니고 나를 지켜주느라 그랬던 건데 왜 실망하겠어. 나는 아까 아빠를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고 제 어깨를 토닥이려는 듯 손을 들어 올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주춤하시더니 들어 올린 손을 다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거리를 벌려 앉으셨어요. 그동안 축적된 마음의 거리가 표현된 것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삼켰고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언제부터 밖에서 일을 한 거야? 얼마 안 됐어. 갑자기 마사지사 일은 왜 했어? 우리 딸 학원 다녀야 한다며. 학원 안 다녀도 공부 잘하길래 충분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아빠가 세심하게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일하는 게 벌이가 나쁘지 않아서 한 달 뒤부터는 학원도 보내줄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학원 같은 거 가야 하면 아빠한테 얘기해. 알겠지? 저는 무릎에 손을 올린 채 주먹을 말아주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아빠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부끄러움과 죄책감, 미안함이 한 번에 몰려왔어요. 아버지는 제가 대답이 없자 계속해서 주절주절 무언가를 변명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변명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학원 안 가도 돼. 학원 안 다녀. 또 공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못 알아차릴 리가 없었죠. 시연아, 너 우니? 저는 습관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지만 이번에는 울음을 참는 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니라는 말 뒤에 터져나온 울음소리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시며 떠듬떠듬 제 손을 찾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신 채 제 눈물이 잦아들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의 시간이 지난 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애가 왜 몰래 울고 그래. 몰래 울고 그러지 마. 아빠 속상해. 눈물의 화해 이후 저는 아버지의 조언 덕에 친구와도 화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아버지에게 용기를 낸 것처럼 친구에게도 먼저 용기를 내본 것이었죠. 모든 것이 정상 궤도로 돌아온 뒤 저와 아버지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와 나눈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유였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 되자 장애인을 평생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챙겨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황은커녕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버지는 어머니가 해외로 도피한 게 아닐까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죠. 이쯤 되니 저는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 궁금증에도 선뜻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실 아빠 직업이 건축가였어. 저는 그제야 집안 곳곳에 건축 조형물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의 건물만 짓던 아빠한테는 꿈이 있었어. 바로 내 집을 직접 짓는 거였지. 아버지는 집을 짓던 도중 인부의 실수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력을 잃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굳게 잠겨있던 아버지의 서재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적과 도면이 가득했어요. 벽면에는 해외에서 받은 듯한 상장들도 질비해 있었죠. 아빠가 나름 이 바닥에서는 이름 좀 날렸던 사람이야. 눈이 안 보여서 더 이상 이 일은 못하게 됐지만 오랫동안 꿈꿔온 일이 좌절되고 평생 모아둔 재산마저 잃은 아버지가 그동안의 세월을 어떻게 홀로 견뎠을지 저는 가늠이 되지 않았어요. 왜 이 이야기를 이제야 해? 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꿈꿨던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됐고 그 직업으로 인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눈을 잃었어. 평생 나만 바라봐 줄 것 같은 아내마저도 내 전 재산을 들고 사라졌지. 아버지는 먼지가 뽀얀 책장을 손으로 더듬으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올랐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어? 너를 지켜야 하는데.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단다. 그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지. 저는 그 다음날 곧장 아버지의 서재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저만의 아지트로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면 아버지의 옛 스케치를 꺼내보았죠. 시간이 조금 남는다 싶으면 아버지가 읽었던 책과 책 속에 적힌 메모까지 탐독했어요. 처음엔 아버지의 인생을 좀 더 이해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지만 저는 어느새 건축과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건축 디자인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처럼 건축가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실내 건축 디자이너가 좀 더 적성에 맞았던 저는 이 분야에서 금방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해외 유명 회사에서 인턴십까지 거치게 되었죠. 아주 좋은 기회들이 연속으로 찾아왔습니다. 해외에서 인턴십을 무사히 마친 저는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유망한 회사가 첫 공채를 뽑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 저는 몇 달간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평소 해당 회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서류 심사는 통과였어요. 아빠, 면접 보러 오래. 제 이야기에 아버지는 뜰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정말이야? 아유, 우리 딸 장하기도 하지. 요즘 취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아직 뽑힌 것도 아닌데 뭘. 이번에 사람 몇 명 뽑지도 않아. 우리 딸처럼 유능한 사람 안 뽑으면 누굴 뽑아? 안 뽑으면 바보들이지. 저는 아버지와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며 면접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아버지의 응원 덕에 면접 준비는 수월하게 흘러갔죠. 어느덧 면접을 일주일 남겨둔 날이 되었고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하는데 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문을 여니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달싹이는 아버지가 보였어요. 아빠, 앉아?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물쭈물 하셨습니다. 무슨 할 말 있는 거야? 아버지는 저의 재촉에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그게 너가 불편할까봐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는데 혹시 아빠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어딜 같이 가? 면접장. 저는 아버지가 푼수 같은 농담을 하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깔깔대며 아버지를 놀렸어요. 뭐? 대학 면접도 아니고 무슨 직장 면접을 보러 같이 가? 하지만 제 생각보다 아버지는 진지했습니다. 회사 안까지 따라간다는 말은 아니야. 그 아빠가 너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다 못 갔잖아.
대학 입학할 때도 못 갔고 해외에 나갈 때마저도 배웅을 못 해줬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저의 모든 대소사에 진심이셨던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번엔 같이 가자. 대신 면접 전날에 올라가서 서울 나들이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아버지와 저의 첫 가족여행 일정이 정해졌고 저는 아버지와의 일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망의 면접 전날 서울에 올라온 아버지는 매우 들떠 보이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사고가 난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 오신 거였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AB 호텔로 가주세요. 목적지를 들은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비싼 호텔 아니니? 왜 거기로 가? 저는 그런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미국에서 인턴일 하다 온 사람이야. 거기서 내가 돈을 쓸 일이 있었겠어? 갈만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니까 걱정 마셔. 물론 돈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첫 가족여행을 인색하게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단 하루의 호텔살이를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환경, 아버지 세대에서는 쉽게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즐거운 하루가 지나가고 대망의 면접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아침 일찍 움직였고 아버지를 회사 근처의 카페로 모셔다 드렸어요. 아빠, 카페 직원분한테 말씀드려놨으니까 걱정 말고 나 마칠 때까지 여기 있으면 돼. 시장하시거나 그러면 음식 같은 것도 주문해서 먹고, 알겠지? 내가 와서 결제할 테니까 편하게 있어. 아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걱정해. 너야말로 아빠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면접장에서는 뭐가 기본이라고? 자신감. 그렇지. 어서 다녀와. 저는 아버지의 든든한 응원을 등에 업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문 앞에서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 아버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의 옆으로는 차 한 대가 골목길을 빠져나오고 있었고 골목길 위 인도에서는 2명의 사람이 올라탄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차가 지나간 뒤 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아버지를 뒤늦게 발견하고 속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부딪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멈춰요! 킥보드 운전자는 저의 외침을 듣자마자 아버지를 발견했고 뒤늦게 속도를 줄였지만 충돌을 피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사실은 제가 그 순간 아버지를 밀쳤다는 사실이었어요. 킥보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며 핸들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킥보드와 부딪힌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눈앞이 흐릿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리쳤습니다. 저희 딸이 어디 있나요? 제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뭐가 부딪힌 것 같은데 뭐에 부딪힌 거죠? 차에 부딪힌 건가요? 제 딸은 어디에 있나요? 괜찮나요? 저는 아버지에게 괜찮다라고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도저히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절규하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지만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상황은 카페 직원들이 나오고 나서야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카페 직원들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본 직후 의식을 잃었죠.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쓰러져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더군요. 무엇보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의사는 달려오는 킥보드랑 부딪혔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하늘이 도왔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했고 그 곁에 있던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고 계셨어요. 수술은 안 해도 되지만 지금 당장 무리하게 움직이면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함부로 움직이는 건 금물이다. 그리고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기 때문에 며칠은 병원에서 상태를 지켜본 후 퇴원해라. 라는 의사의 처방이 끝난 이후에도 아버지는 내가 괜히 너를 따라간다고 욕심을 부려서 아니 내가 그때 너를 다시 부르러 나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며 속상한 마음을 비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며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참에 병원에서 푹 쉬지 뭐. 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그런 제 반응에 더욱 마음이 아프신 듯 했어요. 아빠 때문에 그렇게 원하던 회사 면접을 못 보게 됐잖니. 괜찮아. 면접이야 또 보면 되는 거고 이번엔 인연이 아닌가 보지 뭐. 저는 곧장 회사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면접 담당자는 저의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했지만 면접일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 정도는 예상했던 바라 저는 별 생각 없이 통화를 마쳤고 진통제를 맞은 뒤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진통제가 세긴 센지 기절하듯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곁에 아버지가 안 계시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오시지 않길래 간호사님에게 물어보니 아버지가 1시간 반 전에 병원을 나섰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나갔다고요? 길도 모르실 텐데 대체 어디를? 아, 상술이 299길이 어딘지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놀란 이유는 상술이 299길이 제가 면접을 보려고 했던 회사의 주소였기 때문입니다. 매우 당황한 저는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손을 들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길도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는 분이 대체 어떻게 그곳을 가려고 하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머리가 띵할 정도였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잔소리 폭탄을 날릴 생각으로 통화 수락 버튼을 눌렀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건 전화는 영상통화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핸드폰 화면에 비치는 인물은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방금 있었던 사고로 인해 얼굴과 머리 전체가 산발이었던 저는 애써 상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얼떨떨한 제 표정을 본 화면 건너편의 인물들은 자신들을 제가 지원했던 회사의 면접관들이라 소개했습니다. 가장 가운데에 있던 면접관은 어리둥절한 저에게 좋은 아버지를 두셨네요. 황시현 지원자는 영상통화로 면접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면접 진행 가능한가요? 라고 말했고 저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언뜻 보이는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핸드폰을 쥐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버거워서 옆자리 환자의 보호자분이 핸드폰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셨죠. 모두에게 처음이었을 희귀한 면접의 마지막 질문은 당신이 실내 건축의 비전을 갖게 된 이유였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처음으로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건축을 알려준 분은 사고가 난 저를 대신해 기꺼이 면접장으로 향한 제 아버지 황성준 씨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서 아버지의 책을 탐독하며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했고 면접관들은 이 사실을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 스스로 면접장까지 찾아온 아버지의 정성에도 감동했죠. 면접관은 흡족해하는 미소를 띤 채 면접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친 뒤 저는 곧장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쩌자고 거기로 혼자 갔어?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하셨습니다. 택시 타고 왔어. 걱정하지 마. 여기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간호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택시도 잡아주시더라. 아, 지금은 회사 직원분이 택시 잡아주신대. 얼른 갈게. 하루 사이에 사고를 당하고 면접을 포기했다가 다시 면접을 보게 된 저는 온몸에 긴장이 탁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기절하듯 잠을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늦은 밤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곁에서 쪽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아빠, 속삭이듯 아버지를 부르니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깨셨어요. 아버지는 곧장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너가 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엉덩이 붙이고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하고 무작정 회사로 향했다. 아버지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면접이 끝난 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간절히 안내 직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안내 직원은 곤란해하며 아버지를 돌려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지. 면접 다 끝났는데 면접자 본인도 아니고 면접자 아버지가 와서 면접을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뭐야, 아빠가 대신 면접을 볼 생각이었어? 그때는 그럴 생각이었지.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나 봐.
안내 직원이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자기들끼리 뭐라 이야기하더니 안내 직원은 보고는 해보겠다고 사라졌고 어떤 남자가 와서 영상통화로 면접을 진행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 어쩐지 아빠가 어떻게 영상통화 기능을 썼나 했네. 좋은 사람들이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면접을 봐주고 방법도 제시해주고 나는 우리 딸이 꼭 그 회사를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건 나도 그래, 아빠. 이 고생을 했는데도 안 붙으면 아주 억울할 것 같아. 면접 결과는 길지 않았던 병원 입원 기간 중에 발표되었습니다. 아빠, 결과 나왔어.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나중에 회사와 전화통화를 하며 사고가 나서 입원 중인데 입사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있느냐 라고 물으니 회사 직원이 깜짝 놀라며 당신이 그 사람이냐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회사 내의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며 면접을 본 사람이 있었다 라는 조금 과장된 소문과 함께요. 몸을 회복하느라 다른 동기들보다 조금 늦게 입사를 하게 된 저는 입사한 날 팀장님에게 저의 포트폴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포트폴리오 때문이었기 때문이었죠. 단순히 면접 잘 봐서 붙은 건 아니었나 보네요. 라는 팀장님의 말을 끝으로 저는 회사의 정식 사원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던 중 2년차가 된 저에게 한 가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가 해외의 저명한 건축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할 자격을 갖게 된 것이었죠. 회사는 이 공모전을 위해 장장 6개월 동안 전 사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및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채택된 아이디어는 놀랍게도 저의 것이었어요. 저는 팀원들과 함께 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외 건축 디자인 공모전 준비를 시작했고 저희 회사는 그 결과물을 통해 공모전 실내 건축 부문 수상을 이루어냈습니다. 해외에 저명한 공모전 수상 기록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저는 회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팀원들과 임원들이 함께 모여 공모전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날, 임원들은 저의 아이디어로 실현된 한 부분을 짚으며 질문했습니다. 20대 사원의 감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데 어디서 영감을 얻었죠? 저는 잠시 고민한 뒤 저의 영감의 원천을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오래된 스케치였어요. 제가 공개한 파일을 본 모든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옛 감성을 현재의 트렌드와 결합하다니 센스가 대단하네요. 오래된 스케치를 옛날 감성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적절히 녹여낸 게 아주 훌륭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는 칭찬을 경험한 저는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자 곧장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짓고자 하셨던 집의 모형이었죠. 며칠 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아버지에게 공모전 수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어요. 그게 사실이야? 정말 대견하다 우리 딸. 저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준비한 선물을 쥐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떠듬떠듬거리며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애쓰셨어요. 이게 대체 뭐니? 저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으려고 했던 우리 집. 아버지는 순간 얼어붙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옆자리로 옮겨가 아버지의 손가락을 잡고 모형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문, 이거는 지붕, 또 이거는 벽인데 창문이 신기하게 나 있더라고. 기억나 아빠? 어떻게 설계했었는지? 아버지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 또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거는 울타리인데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넣어봤어.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이 부분은 아버지가 설계하고 제가 제작한 집의 모형의 설명이 끝났을 때 온 집안은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끌어안은 채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고마워. 내 평생 이 집의 완성을 못 볼 줄 알았는데 고마워. 저 또한 아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렇게 열심히 키워줘서 고마워. 나 꼭 성공해서
아빠한테 효도할 거야. 저의 다짐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후 다른 부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동기들 중 가장 빠르게 승진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고, 아버지가 지으려고 하셨던 집을 수년 내에 지어드리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신경 써야 할 것이 다른 때보다 몇 배는 더 많지만 아버지가 기뻐하실 모습을 생각하니 마냥 기쁘기만 하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